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어젯밤 경선에서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금 의원, 그동안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언행불일치,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을 조국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에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금 의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박인복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태섭 의원 사실 뭐 경선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 많았지만 이 금 의원 경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상징성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강서는 이미 그 정봉주 의원이 빨간 점퍼라고 해가지고 금태섭 도전을 던져서 그렇죠. 그때 미투 논란으로 자격이 없다 해서 내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 또 이렇게 들어와서 네. 또 그 조국 대전을 치르자고 해서 또 문제가 됐던 그래서 또 이 전략공천도 보냈습니다. 네. 지금 한 달여가 넘을 동안 강서가 겨우 이제 금태섭 의원 하나와 세 사람의 어떤 도전자들을 가지는 상황에서 계속 지리하게 끌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승자인 강선우 전 부대변인까지. 그렇죠.까지 포함하면. 예. 근데 저희들은 이게 의아한 게 어쨌든 금태섭 의원은 당의 쓴소리와 바른 소리, 균형 감각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아온 의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뭐 당내 경선을 통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권리당원과 국민 투표를 통해서 50대 50으로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국민 투표라는 게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나와서 투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권리당원하고 적극 지지층이 이렇게 해서 경선을 통해서 탈락을 시켰는데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신문들 세력이 이렇게 좀 포용력이 부족한가 나한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렇다면 중도층이 우리를 떠날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예. 이거는 나는 옳은 결정은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네. 또 보면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울산시장 하명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포함됐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세 분은 오히려 공천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황운하 청장, 그다음에 예. 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네. 한병도 전 정무수석 예, 다 예. 통과시켰거든요. 예. 이런 게 과연 국민 정서하고 맞을 것인가? 어차피 선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당원들로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 투표에 붙여질 때 과연 중도층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할까? 뭐 그런 걱정을 해보고 사실은 당내에서도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은 SNS를 통해서 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변호사님,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방금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상당수 친노나 친문 진영의 후보들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아니 경선인데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네네. 뭐 경선이고 뭐 전략 공천한 게 아니라 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황운하 전 청장도 그렇고 이광재 전 지사도 그렇고 어차피 경선으로 한 건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얘기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히 가자 네.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서 현역 의원 정리가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현역 의원 정리된 사람들 대부분 비문이에요, 수도권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죄송합니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중도층에 대한 표심과 이런 본선을 생각했다면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곳으로 뺐을 때 그냥 강서갑을 금태섭 의원한테 전략공천 주는 게 맞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원들이 핵심 당원들이 난리가 날 거거든요. 예. 시끄러지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경선 붙이면서 손 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차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선거 분위기도 나지 않으니 예. 그냥 친문 당원들이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친문 직계 중심으로 좀 조용히 그냥 공천하자. 네. 아마 전반적인 흐름들이 공관위와 당 지도부 있는 거죠. 저는 보입니다. 예. 공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의 공천이 뭐 당내에서 시끌시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한 달 앞은 본선으로 갔을 때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네. 아마 핵심 지지층들
민주당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핵심 지지층 대표는 다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네네.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이냐는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네네. 이미 뭐 버스는 떠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런지 4월 15일 저녁 6시 되면 알겠죠. 우리가. 네. 이게 지금 두 분 모두 중도층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최수영 기자가 전해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결국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당원 투표 결과이기도 한데요. 먼저 민주당의 공식 발표 들어보시죠. 투표율 30.6%, 숫자로는 78만 9,868명 중 24만 1,559명으로 역대 전당원 투표 중 사상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 중 찬성 74.1%, 17만 9,096명, 반대 25.9%, 6만 2,463명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교수님, 네. 74%가 찬성했다. 다시 말해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건데 네.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러면 민주당 내부 당원들은 이 참여하는 게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는 게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뭐 투표로 보면은 뭐 지지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네. 이 권리당은 78만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30% 정도가 투표를 참여했는데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당에서는 이제 뭐 당원 투표 중에 최고의 투표율이라고는 하지만 네. 저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네네. 말하지 않는 다수를 봐야 된다. 예. 당내에서도 사실은 그 지금 격전지에서 하고 있는 뭐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네. 김부겸 의원 같은 분,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반대를 표시했거든요. 예, 예. 중도층 표심뿐만 아니라 격전지에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내 사실은 소수의 말하지 않는 소수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이 투표하는 것이거든요. 대의원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 위반이 심각하다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준동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그 정치 개혁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 예, 예. 대로남불도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네. 국민들이 인식 못할 것 같지만 다 인식할 것이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과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막 입장을 바꾸면은 국민에 대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추진했던 분들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연합정당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의원 꺼주기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정말 통합당과 뭐가 다르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똑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좀 몰각시키는 행위인 건데 네. 그래도 명분은 통합당이 있죠. 왜? 통합당은 이 4+1에서 협의체에서 이 선거법 통과시킬 때 계속 반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라도 하더라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제 개혁하는 거, 선수가 룰을 동의 없이 바꾸는 건 안 된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비례 위성정당 만들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거예요. 네네. 그죠? 그런데 민주당은요, 아니냐면서요. 비례통합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네. 이 연동형 이 선거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 개혁의 핵심이라면서요. 네. 다수당, 하죠? 어쨌든 이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면서요. 예. 선거 개혁이라면서요. 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안 되는 거라면서요. 얼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만듭니다. 네. 이거 뭐죠? 만든다기보다 뭐 만들어진 데 참여를 하는 어찌 거긴 됐건 간에 하죠. 예, 뭐 예. 그거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민주당 지역구 후보 내고 예전처럼 30명에서 40명 후보 쫙 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라도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다. 네.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결국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 추진한 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니 21대 국회 출범하면 다시 선거법 바꾸겠다라고 솔직히 그냥 고백을 하고 그리고 추진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비례연합당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 그리고 제2당인 미래통합당 모두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TV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밝힌 내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2당 모두가 불참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공천을 둘러싼 갈등 상당히 지금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인복 교수님, 그동안에 좀 얘기가 안 나왔던 인물인데 지금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공천을 가지고 아직은 당에 안 들어온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공천 잘못됐다 이러면서 또 지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네. 잘 정리하고 뭐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비박, 뭐 친박 이렇게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공천하는 과정이었는데 문제는 공천을 해서 비껴나가긴 했지만 예. 그 자리에 누굴 넣을 것인가가 아주 의문부였는데요. 네. 그런데 그 빈자리에다가 개인적으로 연기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몇 분을 공천하면서 약간 이제 그 당내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김종인 의원이 꼭 집어서 뭐 태영호 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당의 분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저는 김종인 저분이 조건부로 이제 선대위에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공천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금 갈등을 겪는 모양새인데요. 네. 저는 이게 뭐 선대위원장을 하는데 조건부를 내걸고 선대위원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이상하기도 하고 네네. 이분은 저번에 4년 전에 또 민주당의 어떤 선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은 가치와 상관없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에 김영우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게 국가적 망신인지 아닌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상당히 고심 끝에 공관위원들이 고심 끝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 것인가 찾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 태영호 공사의 강남 각 공천은 우리 공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태영호 전 공사의 공천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과연 김종인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만약에 영입된다면 또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통합당 총선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 인물일 겁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인데 공천에서 배제가 됐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탈당이 하기 싫어서 타협책으로 양산으로 왔는데 그마저도 협잡으로 이런 공천을 하려고 하니 저로서는 만약 제가 탈당한다면 황 대표 탓이죠. 경쟁자 철학이 공천을 한 그 탓이죠. 나는 공천 올라가서 저 비토당하는 거는 우리 당에서 내가 25년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 공관위원장을 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만둬야지. 계속 공관위원장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노추지. 네, 본인의 공천 결과뿐만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공천 결과 제의 요구한 것까지도 비판하면서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 노추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 대구 출마를 선언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전 대표의 일종의 명분 쌓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고향 출마한다는 게 사실 명분이 좀 없었잖아요. 사실은 고향 좀 편한 데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첫 번째 명분 쌓는 게 양산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 상대는 김두관 경남지사. 예. 그러니 PK에서의 험지 중에 험지다. 그 얘기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예, 예. 명분 하나 쌓았어요. 근데 이제 양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명분 쌓기가 뭐였냐면 황교안 대표에게 이거 다시 제의를 요구를 해달라. 네. 근데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그걸 신청하면서 황 대표가 그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겁니다. 예. 정치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예, 예. 역시 황교안 대표는 6곳에 제의 요구하면서 양산들은 빼진 거죠. 네, 예. 뺀 거죠.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째 명분.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네? 그러니 나는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구를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대구라는 지역, 수성을 지역이요. 홍준표 전 대표에게 부담이 없는 지역이요. 왜냐하면
양산을에 무소속 출마해서 만약에 표가 갈려가지고 김두관 지사가 전 지사가 당선이 되면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당에서 재기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대구 거기다 수성을이라는 지역은 설사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해서 표가 갈라지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선되면 베스트. 네. 설사 당선 안 되고 무소속으로 낙선한다 하더라도 야, 표 갈려가지고 의석 한 석을 넘겨줬다라는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수성을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 소식과 여야 공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